자,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판례도 물권법 판례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시간이 조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약법 판례가 좀 쉽기 때문에 그거 조금 빨리 나가면 되고요. 민사특별법 판례는 정말 딱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 판례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권 봅니다. 지역권은 판례가 통행지역권에 시효측가하는 판례가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을 준용하는데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어떻게 되죠? 타인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표현 통행해야 되죠. 또 하나,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이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땅, 그게 뭐예요? 요역지죠. 요역지가 있음을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이 땅은 통행지역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게 판례입니다. 최근에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23번. 이 판례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출제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입증과 관련된 23번 판례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가위 을소 땅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땅은 통행지역권이 필요하다. 이거 주장하는 거죠. 주장했으니 증명해야 되겠죠. 24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 한 사람 더 추가. 요역지의 명의신탁자 두 사람. 요역지 불법 점유자, 요역지의 명의신탁자는 지역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요. 타인 소유 땅을 20년 이상 계속해서 표현이라는 건 이제 공연하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통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통로를 개설하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통로 개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 개설 없이 통행했다. 이때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주 나왔던 판례고요. 자, 지역권을 시효취득합니다. 갑이 을소유 땅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 통행을 했어요. 그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합니다. 이때 245조 1항을 적용하여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없이가 아니라 등기를 해야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이것도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주의토지통행권 219조를 유추 적용해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이런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26번 틀렸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전세권. 전세금에 관련된 판례가 있죠.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에서 등기 요부 판례가 있죠.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특히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해서 물상 대위 판례가 있고요. 전세권 소멸 관련된 동시이행관계, 경매 이런 것들이 판례가 있죠. 일단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조문이 있죠.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 되고요. 조건은 전전세권과 똑같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죠. 317조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동생관계 규정이 있죠.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게 동시이행 관계죠. 꼭 확인해야 될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7번.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하면 취득하죠.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죠.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등기, 전세금 지급. 그럼 전세권이 성립하죠. 따라서 28번. 아직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말이죠. 다시 한번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등기, 전세금 지급. 그러면 아직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29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되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29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죠. 따라서 함께 양도가 원칙입니다. 함께 양도가 원칙이다. 두 번째, 전세권만 양도는 절대로 안 된다. 전세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반면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경우, 요것만 양도. 이것도 원칙은 안 된다. 근데 여긴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하나가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용익물권이 소멸한 경우, 요때 하고요. 또 하나가 전세권 존속 중 양도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요.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반환 채권을 행사해라. 그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라. 라고 조건을 붙여서 양도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30번 전세권 존속 중에라도 전세권이 나중에 소멸하게 됐을 때 그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양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죠. 전세권 존속 중에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괜찮지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 전세권만 양도 안 돼.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도 원칙적으로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하고 전세권 존속 중 조건 붙여서 양도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자,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돼요. 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따라서 187조가 적용됨으로써 갱신 등기 없이도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기존 목적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32번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죠.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데 그 승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금 반환 의무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참조보세요.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이 양도가 되었을 때 설정자, 지금 이 그림에서 기존 소유자 갑이죠.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리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렇게 되겠죠.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33번 건물 전세권 설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판례가 이런 판례예요. 갑소유 땅이에요.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무단 건물이에요. 무단 건물. 즉 을은요.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토지 사용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단 건물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을. 이 그림에서 을. 근데 을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무단 건물 소유자인 거예요. 그 을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이때 이 건물 전세권자 병이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못하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요. 건물 자체가 무단 건물이에요. 그 무단 건물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전세권자가 있는 동안에는 철거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 자체가 무단 건물이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든 건물의 전세권을 갖고 있든 건물의 유치권을 갖고 있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에게는 찍소리 못합니다. 건물이 무단 건물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전세권 설정자, 이 그림에서 을이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여 토지서의 철거 청구에 대항을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치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건물은 무단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34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요. 을은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준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을이요.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요.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해요. 자, 이때 첫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야.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한다. 옳은 지문.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하게 됩니다. 즉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압류를 하고 갑한테 가서 나한테 전세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4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전세권의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면 전세권 당연 소멸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이 되는데 이때 저당권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저당권 자체가 소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저당권자는 이런 뜻이에요.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뜻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해야 되죠. 그 물상대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고 법원으로부터 네가 받아라 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직접 전세금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34번 판례고요. 대단히 어렵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죠? 35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갖고 있다. 자, 이건 또 이런 상황이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준 게 있어요.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을 충당하죠. 을이 만약에 목적물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3천이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 갑이 돌려줘야 될 1억에서 3천을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상계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말고 2천 빌려준 돈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깔 수 있다 없다? 못 까죠. 왜? 전세금은 보증금의 기능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 뭐냐?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에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3천만 원 이외에 대여금 2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 전세금 반환 1억 채권에서 요 2천까지 까겠다 라고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2천까지 까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채권만 깔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까지 까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대여금 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깔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 예외 판례까지 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도 어려운데 그 예외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35번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채권만 상계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채권 외 다른 채권 요거는 까겠다 상계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36번 일부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5층짜리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죠.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전체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옵니다. 일부 전세권. 37번 전세권자가 목적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서류 교부가 동시에 관계죠. 그런데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니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정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전세금의 이자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반환을 거부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니까 정당한 이득이죠. 부당한 이득이 아니죠.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이지. 그런데 이거는 정당하게 거부하는 동안의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가 되죠. 나중에 전세권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죠. 밑에 참조가 근거가 되는 거죠.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말소 필요 서류를 받을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당하게 거절하는 동안의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닌 정당한 이득이 되겠죠. 37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나왔네요. 그 중에 유치권이 나왔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하고요. 아이고야. 유치권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죠. 유치권 조문이 일단 이거죠.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불법 점유인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적법 점유여야만 유치권 인정이 되겠죠.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첫 번째가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수급인은 건축업자를 말하죠.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합니다. 그 완공된 건물은 도급인, 건축주 소유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인은 도급인, 건축주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 물건이어야 되는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은 수급인 소유니까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자, 2번.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명의 신탁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있죠.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합니다. 명의 신탁약정. 그리고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제공합니다. 을이 이 돈을 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때 자금을 제공한 갑은 병풍 뒤에 숨어 있고요. 을이 마치 바지사장처럼 매도인인 거예요. 을이.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매수인입니다. 자, 이때 갑과 을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요. 병이, 즉 매도인이, 얘가 매도인이군요. 얘가 매수인이고, 죄송합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수탁자가. 매도인 병이 명의상 약정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매매 및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땅은 을 소유예요. 문제는 갑이 이 땅을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갑과 을이 민법을 공부를 했어요. 민법을 공부했더니 을이 소유자네. 그래서 을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땅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내가 준 돈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을이 돈을 안 돌려줘요. 이때 갑이 요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조건에 기초하여 이 땅을 유치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고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갑이 을에게 제공한 이 매수자금과 땅 사이에는 결련성이 없어요.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즉 매수자금 반환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매수자금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아니잖아요.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일 뿐. 따라서 이 명의신탁 목적물인 A 토지와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이에는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2번이죠. 이런 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계약명의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참조는 키워드 기억합니다.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증금이 나와 있죠. 건축 자재대금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건축 자재대금. 건축 자재상이 건축업자에게 건축 자재를 팔았는데 건축 회사가 그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건축 자재상이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건축 자재대금은 매매대금이잖아요. 매매대금은 건물과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3번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유치권 안 됩니다. 그런데 요 채무가 유치권 인정되는 채무. 예컨대 건축 공사대금 채무,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채무. 요거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요게 유치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도 유치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면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 공사대금 채무라든가 비용상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그 원채무 자체가 공사대금 채무라든가 비용상환 채무 같은 원채무 자체가 결련성이 있지요. 따라서 그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도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랗게 되어서 노란 부분만 출제되는 경우하고
빨간까지 포함시켜서 출제되는 경우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3번 뭡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원채권 채무가 결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도 결련성이 있다. 요거 말하는 거죠. 빨간 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래 유치권이 인정 안 되지만 원채권 채무가 결련성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건, 건물과 원채권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결련관계가 있다. 유치권 인정된다. 그러나 그런 말 없이 그냥 단순하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어요. 그럼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하자 모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렇게 돼요.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는 공사대금 못 줘. 이때 건축회사의 하자 보수 의무와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행이다. 이렇게 봐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건축회사의 하자 보수 의무와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행관계다라고 보이는 게 마찬가지 보는 거죠. 그런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서 하자 보수 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면 동시행관계니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죠? 지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보수 청구권에 기초해서 동시 이행을 한 번 했을 때 수급인은 하자 보수에 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설이 자 3번 해설 정답과 2번 해설 정답이 바뀌어 있어요. 112페이지 2번의 해설 부분하고요. 113페이지 3번의 해설 부분 있죠.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자, 112페이지 2번 밑에 해설 있죠. 그게 3번 해설이고요. 113페이지 3번 밑에 해설이 2번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해설을. 바꿔주세요. 이거는 오타의 문제가 아니라 편집하면서 배치를 잘못한 거네요. 그죠? 자, 어쨌든 3번. 건축업자가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갑은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공사대금 지급은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되겠죠. 3번 틀렸죠. 4번은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성립을 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으면 목적물이 압류가 돼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엔 압류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됐다 라는 법원의 결정 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목적물은 압류가 되고요. 그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은 하지만 이 경매 절차에 매수인이 있을지 경락인이겠죠.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그럼 4번 보세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강요돼서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함으로써 유치권을 성립했을 때 그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알았느냐 몰랐냐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그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4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주 잘 나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최근에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있어요. 박스 쳐놓고 옳은 거 틀린 것 해가지고요. 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그 전에 성립했는지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조 1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생겼고 후에 점유를 했어.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인정되죠. 점유 먼저 하고 나중에 채권이 생긴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요.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2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점유를 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틀린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유치권은 성립을 해요. 하지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3번은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요. 유치권이 뭐예요? 점유 및 반환 거절이죠. 따라 3번 이때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것이죠. 이때 점유는 용역업체 등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괜찮죠. 그러나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안 되죠. 유치권은요. 채무자에 대한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것도 유치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돈 갚을 생각이 옅어지잖아요. 즉 채무자의 변제를 심지어로 강요하는 유치권의 효력이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치권 주장 못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옳은 질문이 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도 유치권 인정 안 되죠. 따라서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어. 즉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점유해.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해. 자,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비용 상환 청구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점유할 권한이 없으면 알면서 점유니까 이게 불법 점유란 말이에요. 불법 점유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유치권은 안 된다는 거죠.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주장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자는 적법 점유해야 유치권 인정이 되는데 그 적법 점유가 추정이 되죠. 적법 점유가 추정이 되니까 유치권자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 이걸 바꾸면 적법 점유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 이퀄 적법 점유죠. 그런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7번 틀렸죠. 그렇게 판례 문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 다세대 주택. 집합 건물이죠. 창호 공사를 했어.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 한 세대만 점유했어. 이때 유치권은 점유한 그 한 세대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닌 공사대금 전부 점유하지 않고 있는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지금 다세대 201호, 202호를 수리한 을이 201호만 점유했다. 그럼 201호에 대한 유치권 인정이 돼요. 202호는 유치권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채권은 어떤 거예요? 이 유치권으로 내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201호 반환 못해. 그 공사대금은 201호 공사대금을 포함해서 202호 공사대금 전부가 되겠죠. 그게 불가부성이죠. 따라서 점유한 그 한 세대에 대하여가 아니라 전체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타인물건일 것, 결련관계가 있을 것, 변제기 도래할 것, 적법조밀 것, 유치권 배제 특이하게 없을 것. 이 5가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을 하지만 포기 특약할 수 있죠.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 특약할 수 있고요. 이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게 원상복구 약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이 원상복구 약정은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포기 특약입니다. 하나가 있고요. 원상복구 약정 이꼴 비용 포기 특약 이꼴 유치권 포기 특약. 또 하나는 건물 임차인이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갑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건물 임차인 을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갑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 이콜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포기 특약이다. 유효하다. 따라서 이때도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2가지 있습니다. 2번째 판례인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원상복구 특약, 비용 포기 특약.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자 10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그 보존에 필요한 사용 중에 하나가 요거죠. 판례할 때. 주택,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그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건축주 즉 채무자, 공사대금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도 거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 사용이익 과실이죠. 이건 수취할 수가 없고 이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되겠죠.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될 겁니다. 11번 자, 갑이 을에게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서 소송 제기했어. 원고죠. 자, 법원에서 을은요.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 그렇다 그랬죠.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2번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법원 이걸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걸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의 주장을 받아줬으니 원고를 패소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죠.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라. 어떻게? 유치권자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해서 건물을 인도해라.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부르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번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와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 됩니다. 자, 저당권이 나왔네요. 저당권은 좀 문제가 판례가 아마 지금까지 나온 판례 중에 취득시효 판례나 공유 판례, 법정상권 판례처럼 아주 어려운 판례들이 많죠. 특히 저당권 효력 범위 부합물 종물에 미치죠. 근데 임의 규정이죠. 다른 약정할 수 있죠.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죠. 그러나 압류, 목적물 압류 후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360 피담보 채권 효력 범위 경매제가로 우선 면제받는 범위죠. 원본, 약정이자 특약부로서 등기가 되었을 때 위약금, 연체이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죠. 근데 요거는 1년분만 되죠. 지연배상이라고. 저당권 실행비용, 감정평가비용 같은 것들 5가지를 담보하죠. 자, 담보물권은 수반성이라는 게 있죠. 수반성이 뭐예요?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건데 언제나는 아닙니다. 채권만 이전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채권이 이전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언제나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반성에 관련된 판례 하나 간단히 기억하시고요. 1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무효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느냐? 못하죠. 왜 못해요? 등기인 공신력 인정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인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채권 소멸. 그러면 말소 등기 전 저당권을 소멸하고 따라서 그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무효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전 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없다가 됩니다. 등기인 공신력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4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가? 미치죠. 아까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고 확대가 돼서 종된 권리에도 미치죠. 요런 그림.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14번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이전이 됩니다. 15번 마찬가지입니다. 101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101호 구분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치니까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15번 틀렸죠.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16번 부합물과 관련된 거죠.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증축이 됐는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므로 설령 이 저당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증축 부분이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즉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16번 틀렸죠. 기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17번 물상대의라고 되어 있네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땅이 수용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땅을 경매해서는 채권을 회수를 못하고 땅의 가치 변동물인 보상금이 있죠. 여기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이게 물상대위죠. 그런데 이렇게 물상대위 하려면 이 보상금이 카백에 지급 또는 인도가 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죠. 단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압류해도 괜찮죠. 이렇게 압류가 되고 나서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 보상금을 제가 받게 해주세요라는 명령, 이게 뭐예요?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죠. 이런 걸 통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 전부 명령 등에서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넘어갔어. 이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3자에게 아직 지급이 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제3자에게 쫓아가서 추급이죠. 쫓아가는 거.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권자가 압류하기 전이라도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지급 전에 여전히 보상금을 지급 못하도록 압류하여 유치권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이라면. 이번 가배저당권에 설정된 의소의 땅이 수용이 됐고 보상금 또는 보상금 따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않았으니까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참조. 압류는 꼭 저당권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 할 수 있다. 판례고요. 18번. 만약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 다른 채권자. 또는 이 보상금이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받아갔어. 이렇게 둘로 나눠서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을 때는 그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받아갔다면 얘네들을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8번에 보면 누가 받아갔어요?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어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19번 저당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수용이 됐는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취득자가 수령을 해갔어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누가 받아갔는가로 나눠가지고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는가 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가 받아갔는가로 나눠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나눠서 18번, 19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경매재산 건물이 인접한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빨려고 하다가 넣었는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20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1번 법정상권 유상이죠. 자, 요것도 판례를 그대로 그 판례만 기억하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법정상권은 유상이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성립했을 때 치료 지급 의무가 생겨요. 다만 치료액은 얼마를 지급할지는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가 만나서 협의로 결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지급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결정 전까지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지뢰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정이 되면요. 결정의 효과가 법정 건건이 성립한 대로 소급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지류액이 결정이 됐을 때는요.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그러면 법정상권이 성립이 되고 지류액이 판결로 정해졌어. 그 판결 확정 후에 지료지급을 청구를 받았는데도 지료지급을 지시했어.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전후에 걸쳐 2년 이렇게 돼야 되죠. 판정 확정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지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1번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결정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정 전후에 걸쳐 2년이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토지저당권자 일괄경매권이 나와 있죠. 자, 토지저당권자 일괄경매권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이 설정자 소유일 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제3자가 축조했지만 나중에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둘 중에 하나.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둘 중에 하나일 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권은 권리다. 그리고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을 때 토지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판례.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축조한 건물 소유권을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 을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지요. 하지만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대금은 전부 이 전부 속에는 건물 매각대금도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지요. 틀렸죠. 참조.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병 제3자. 제3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취득했지만 병이 축조했지만 갑소유 건물이 됐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23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아니라 권리만 있죠.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따라서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상권과 제3취득자 뭐 이런 판례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법정사건 판례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정상권 판례까지 보고 제3취득자 보면 저당권 다 끝나는 거고요. 조금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 관련 판례들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간단해요. 계약법 판례는. 그래서 뭐 크게 뭐 그림 그리고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법정사건 판례부터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남아있는 판례 몇 가지 빨리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약법 총론 판례로 들어가서 다음 주차에 계약법 총론하고요. 시간이 되면 강론 일부 매매까지 판례를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 민사투표법 판례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4주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주 했는데 다 못 끝냈으니까 조금 더 한다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씩 강의했다면 충분히 4주에 맞출 수 있는데 너무 지겨워요. 판례는. 판례만 계속 보다 보면요. 지겨워서 집중력이 30분 이상 가질 않아요.
이 강의 듣는 분들이 그래서 부득 40분, 45분에서 끊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법정사건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